혹시 김정은 때문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만큼 전시 상황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수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째서 0.7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을까? 뭐 4세 고시, 7세 고시, 막 영어 유치원에서 진짜 그 어린 나이부터 경쟁에 뛰어드니까 최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영상이 있죠.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몇 주 만에 1000만 뷰가 나왔고 어떻게 해외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놀랐던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논의해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의 이현진 교수님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또 인구의 추이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 영상이 뜨고 한 이틀째였나? 그때부터 바로 봤어요. 네. 진짜 이거는 심각하다라면서 봤었는데 교수님도 이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영상을 사실 안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네. 저처럼 출산율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이랑 또 그 일정 부분을 밈처럼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부분도 봤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논할 때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0.7이라는 수치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0.7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류사를 봤을 때 관찰되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딱 한 번 그런데 관찰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언제냐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할 때 동독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제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출산과 결혼을 잠시 미뤄뒀습니다. 워낙 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독일에서 관찰이 되었던 출산율이에요. 그 이후에는 전무후무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 출산율이 측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사회 사람들의 눈 속에는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째서 0.7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뭐 국제 출장이나 해외 행사 가시면 정말 그게 체감이 되시나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제가 이제 학회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0.7대의 수치를 이야기하면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혹시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는 김정은 때문이냐? 라고 물어봐요. 김정은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전쟁의 위협을 느껴서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매우 진지하게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전시 상황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수치라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정말 낮아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까요? 문제 어떤 걸로 좀 보고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은 초저출산의 수치 자체가 계속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등의 기미 없이. 물론 최근에 반등세가 관찰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출산이 사실은 굉장히 개인의 선택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 있어요. 거기에는 과도한 경쟁 체제나 사교육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직장이나 노동시장에 관련된 문제점도 작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 가정, 양립의 문화가 아직은 많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긴 노동시간 때문에 육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나 아니면 에너지와 같은 여지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소위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양상 그리고 교육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문화 같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 출산율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산율, 고령화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부터
초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1.3 미만의 합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노인분들의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좀 된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인지했던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막 대두되기 시작한 게 한 명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부터 다들 좀 심각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사실 2000년대부터면 이때부터 조금씩 이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방법들이 나왔을 텐데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제가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할 때 보면 학생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가 참 많은 정책들을 실시를 해왔는데 그 효과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질문들이죠. 우리나라의 출산의 특징이 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출산의 대부분이 혼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이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혼인 안에서만 출산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혼인 안에서 모든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나 사람들의 이제 고민은 혼인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실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의 자본들이나 그 리소스들이 청년 정책에 집중이 되었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빨리 독립을 경제적으로 해서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정책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저는 좀 주목할 만한 통계를 최근에 찾아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에 관련된 통계치 중에 하나가 유배우자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율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낳는 아이의 평균 아기 수인데 그런데 이 유배우자 출산율이 2015년을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도 이전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역시 합계 출산율 역시 더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러면 과연 결혼을 더 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모든 이 리소스를 집중시키는 것이 만병통치약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많은 결혼하신 분들은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출산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신혼부부들이 진짜 아이를 낳게끔 밀어주는 정책적인 요소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이를 낳으면 조금 더 보조금을 주는 문제나 아니면 돌봄의 영역이나 여러 가지 휴직 문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실시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책들은. 그래서 어떤 효과를 직접적으로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도 좀 짧았던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인상 깊었던 게 출산율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다.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이걸 뭐 하자마자 이게 아니라 안심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우선이다라는 댓글이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건 좀 시급하다라고 좀 보고 있으신 문제들이 있으실까요? 두 가지 요인을 사실 크게 지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되게 진짜 많이 하는 것 예,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정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지적이 되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에선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또 여성의 승진율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상당히 견고해요.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소위 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그 긴 육아휴직 중에서 반드시 배우자가 써야만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쓰면 이만큼의 육아휴직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휴직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할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뭐 아기가 아프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하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눈치 보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히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터무니없이 낮아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과도한 경쟁 문화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교육에 관련된 그 많은 문제점과도 연결이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매년 새로 만나고 또 많은 아이들을 매년 새로 뽑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날것의 자기소개서를 원하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알 수 있더라고요. 이게 누군가가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갔다. 그치. 네,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제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럼 활동이나 이걸 어떻게 짜맞춰서 여기에 이제 이 전공에 맞게 이 디벨롭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하나를 쓰는 문제도 사실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게 왜 저출산과 더 긴밀하게 연관이 되냐면, 물론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교육을 받고 극심한 경쟁을 거쳐서 대학교에 오고 취업을 해야 되는 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인식 때문이에요. 저는 내가 행복하게,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겪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좌절도 하고 자존감에 상처도 많이 입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힘들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힘든 인생이 펼쳐질 텐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비슷한 인생을 이 나라에서 살게 만들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공감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너무 심하게 어릴 때부터 뭐 4세고시, 7세고시 막 영어 유치하면서 진짜 그 어린 나이부터 여유 없이 경쟁에 뛰어드니까 충분히 점점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사회학자시니까 여쭤보는데, 뭔가 남들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비교하고 이런 게 특히 저는 되게 우리나라가 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요즘 어린 친구들은 소셜미디어에 자기 수식어에다가 앞에 아파트를 쓴대요. 예를 들면 뭐 레미안 김가연, 원베일리 이윤주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아파트가 다 경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되게 좀 기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국이 유독 이런 게 심한 거죠?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슬픈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로서 굉장히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갖춘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 1위이거든요. 가장 독보적인 것은 노인 자살률이긴 한데요. 요새 이제 청소년 자살률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그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우울증 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높고, 이제 거기에는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를 해야 한다는 상대적인 그런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는 그 비중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소위 말하는 계층화가 조금 더 심해질수록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룹 자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SNS가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면서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이제는 상대적인 비교가 매우 수월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친구를 직접 만나서 내밀한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을 이제는 SNS에 사진 한 장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생활 수준이 어떻고 평소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느 음식점 가고 무슨 옷을 입는지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아이들의 가치관에까지 전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희망적인 관점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적, 제도적으로 아니면 부모로서 우리들이 각자 이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나씩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뭔가 하나의 캠페인처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인식 자체가 올라간 것은 맞죠. 좀 해외 사례 중에 좀 성공한 모델? 보통 성공 사례로는 스웨덴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법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면모들이 개편이 되었을 때 문화나 인식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